금리 상단이 꺾이는 건 24년 상반기는 돼야 된다. 실질적으로 24년 말, 25년 초가 킹달러의 고점, 실제 경기 침체의 최저점으로 예측이 됩니다. 97년도 외환위기에 준하게 글로벌 위기로 전이될 확률도 굉장히 높다. 그래서 자산 가격이 40% 이상 폭락이 되면서 오늘 책은 대한민국 금리와 환율의 미래편입니다. 박사님께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뭐 불편한 진실을 알리려고 이번에 이제 책을 쓰셨다 하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예, 딴 게 아니라 사실 모든 책들이 내년도에 23년도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그렇죠. 실제 경기 침체가 어떤 형태로 오는 건지 금리 인상 기간이 어느 정도 인상이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인상하고 나서 상단이 얼마 정도 지속이 되고 또 그 상단에 지속했다가 다시 완화 기조는 언제 일어나고 완화는 또 얼마만큼 되는지 또 우리가 경기 침체의 가장 저점은 언제가 되는 건지 또 경기 침체의 저점과 환율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환율의 고점은 도대체 어느 단계인지 이런 구체적인 전반적인 흐름을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안 돼 있어서요. 그래서 되게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투자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앞으로 우리 금리 인상이 전체적인 흘러가는 흐름과 패턴, 전체적인 완화되는 시점을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야지만 정확하게 어떤 투자라든가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건지 언제 투자를 본격적으로 할 건지 현재는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어서 제가 굉장히 답답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신 게 경기 침체, 금리 인상 얘기죠. 바로 요즘부터 좀 들어보면 경기 침체는 일단 오는지랑 그다음에 경기 침체는 언제 오나요? 기존의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주식이라던가 부동산이라던가 기타 여러 가지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사실 지금같이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에는 자산이 가격이 하락되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금리가 인상되는 흐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패턴을. 기본적으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금리 인상을 14번을 했습니다. 그 14번 중에 11번이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11번의 경기 침체는 대부분 금리 인상은 17개월에서 3년간 진행이 되고요. 고점은 기본적으로 평균 8개월인데 기본적으로 최장 14개월까지 지속이 됩니다. 고점은. 그래서 인상도 되게 중요하지만 고점이 어느 단계에 이르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고점에 이른다고 해서 바로 금리 인하의 완화 기조로 접어드는 게 아니라 실제 인상이 우리가 보통 숙성이라는 표현이 되는데 물가에 반영이 돼서 고용이라던가 실제 기업의 생산이 저하되면서 실제 물가가 하락되는 효과까지 나타나려면 경기 고점에서 상당 부분 지속이 되는데 역대의 한 14개월이 최근에 14개월 정도가 유지가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경기 침체의 징후와 경기 침체가 오면서 금리를 인하하는, 완화하는 기조로 들어갑니다. 완화하는 기조도 보통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패턴을 따르면서 그러니까 인상기에 보통 17개월에서 3년 그리고 고점에서 보통 한 1년 내외 유지가 되고 또 인하는 하면서 한 1년 정도가 걸리는데 실제 경기 침체의 저점은 고점이 계속 진행되면서 고점의 끝이거나 그 이후에 완화 기조로 접어들어서 수개월이 지났을 때가 경기 침체의 고점입니다. 그리고 그 경기 침체의 고점이 결국은 대부분이 글로벌 생산이 가장 저하되는 시점이고 그때가 통계적으로 킹달러의 고점이 됩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2004년부터 2005년간의 금리 인상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 5월부터 2005년 6월까지 1%에서 5.25%까지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고점을 14개월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7월까지 유지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리가 유지가 되다가 끝에 되는 부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면서 실제 자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하를 단행하면서 실제 모기지 사태가 더 악화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율의 고점이 2009년 3월 6일 날 일어났습니다. 2009년 3월 6일 날 공교롭게도 그때가 글로벌 생산이 저점되는 시기와 굉장히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그 당시에 1,597원까지 2009년 3월 6일 날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1년 동안 1%에서 5.25% 올리고 2006년부터 14개월 동안 2007년 8월까지 금리의 고점이 이르렀고 2007년 8월쯤서부터 경기 침체의 징후가 보니까 완화 기조에 와서 실제 서서히 완화를 하면서 수개월이 지나서 2008년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고 자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침체가 심하게 왔죠. 그리고 실제 그게 글로벌 어떤 경기 침체랑 파급되면서 글로벌 산업이 저점이 되는 거 2009년 3월이었습니다. 그때가 킹달러의 고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004년도에 일어난 금리 인상이 2009년도까지 여파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서 금리 인하 효과로 인해서 경기가 살아나는 거 2009년 하반기부터 살아났습니다. 그런 경기의 사이클이 손환 주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IMF 때의 예를 또 하나만 들을게요. IM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997년도에 IMF가 일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시작은 19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일어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4년 2월부터 95년 2월까지 1년간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그때는 고점이 짧았습니다. 한 4개월 정도 일어났는데 일어나고 나서 미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4번 중에 3번이 아무 문제 없이 연착륙했던 중에 한 번입니다. 그때 IMF 때 94년도에. 그래서 미국은 문제가 없었지만 95년도에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니까 멕시코, 남미의 외환위기가 일어났고요. 그게 97년도까지 글로벌로 전파 효과로 실질적으로 경제 위기가 확산되면서 외환 부족 사태가 확산되면서 97년도에는 아시안 외환위기 또 한국, 동유럽, 러시아 모라토리엄까지 97년도로 연결이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93년도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97년 12월 23일 날 환율이 1995원이 찍었습니다. 94년도에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환율의 고점은 2009년 12월 23일 1995년이 환율이 고점이었고 우리나라 생산이라든가 거의 글로벌 생산도 그 당시에 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패턴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뭐 미국이 얼마 전에 그 10월 달에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게 나왔죠. 0.4%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고 해서 시장이 주식도 오르고 채권 가격 은 상승이 돼 채권 금리는 떨어지면서 상당히 시장 환율도 떨어지고요. 상당히 시장이 좋은 반응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미국의 IB라던가 투자은행들이 내년 2월이면 고점이 되지 않나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0.4%씩 계속 인하를 해서 기본적으로 인하를 된다면 9월 달에 FOMC에서 점도표상에서 예상되는 최고 기준금리의 상단을 지금 아직 고치진 않았지만 5% 미만 4.6% 정도로 봤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까지 5% 미만으로 가려면 0.4%까지만 해도 월 평균 아무 이상 없이 큰 폭으로 계속 0.4%로 하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6개월에서 7개월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1, 2월이 아니라 2, 3월이 아니라 5, 6월 달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 4, 5월 달, 5월, 6월 그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만약에 굉장히 좋아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던가 공급망도 해결이 돼서 어느 정도 5, 6월 달에 금리 인상 상당히 찍는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1년
정도는 충분히 숙성 기간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경기 침체가 완연하게 드러나면 완화 기조로 이를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그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어려운 시기는 고점이 유지되는 하반기거나 완화 기조로 가서 수개월 있다가 그때가 글로벌 생산이 끝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24년 한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 정도 돼야지 실질적으로 글로벌 생산이 저점이 되고 완화 기조가 어느 정도 접어들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통계 중에 우리가 많이 예상하는 지표가 기본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지금까지 11번의 금리 인상 중에 평균을 냈더니 30개월 후에 경기 침체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 30개월이 언제냐면 우리가 올해 3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24년 7월입니다. 24년 7월에 경기 침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완화 기조로 가기 때문에 30개월 평균으로 잡으면 24년 말에 완화 기조로 접어들어서 수개월이기 때문에 24년 말이 글로벌 생산이 저점이 되는 환율의 킹달러의 고점이 되는 시기이고요. 그거 말고 또 하나 경제 지표 중에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미국 국채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3개월물과 10년물 금리 역전은 거의 100% 예측력이 있고요. 2년물과 10년물의 그 금리 역전은 거의 한 80% 예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년물, 10년물, 3개월물, 10년물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있고 나서 1년에서 1.5년 있다가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는데 그 역전이 있고 난 다음에 1년 뒤쯤에 1년에서 1.5년. 근데 이제 우리가 2년물에서 10년물이 본격적으로 역전이 일어나는 게 금년 7월이었습니다. 금년 7월이었으니까 불과 3달 전이었죠. 7월에 일어나면 보통 2년물, 10년물은 17개월, 평균 17개월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역으로 계산해보면 24년 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물과 10년물의 역전은 10월 달에 지난달부터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걸로 환산하면 그거는 평균 14개월이거든요. 그것도 1월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측이 대부분 다 맞거든요. 그러니까 24년 1월이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결국은 아까 평균 30개월로 계산을 하든 지금 10년물에 대한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계산하든 실제 경기 침체가 실질적으로 일어나서 금리 상단이 꺾이는 건 24년 상반기는 돼야 된다. 24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의 완화 기조로 들어가고 그때부터 실제 이제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수개월에 글로벌 생산이 또 저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또 완숙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실물 경제에 반영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4년 말, 25년 초가 킹달러의 고점, 실제 경기 침체의 아주 최저점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전체적인 통계나 흐름 이런 거를 아셔야지만 정확한 예측력을 갖고 있고 본인들의 자산이나 소중한 자산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런 금리 인상 시기에는 주식 변동성과 환율 변동성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의 전체 대세 흐름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환율의 변동성도 높아지고요. 주식도 베어맥 마켓 랠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적절하게 생각하시고 전체적인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게 가장 유리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경기 침체가 이미 왔거나 아니면 2023년 상반기에 굉장히 세게 온다는 얘기가 많은데 진짜 강한 거는 2024년이다라는 건가요? 네. 2023년은 경기 침체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상황일 테니까 계속 안 좋을 것이다라는 의미신 건가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만에 하나라도 예를 들면 갑자기 자산이라던가 이런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고 2008년도부터처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시스템 위기가 온다고 하면 그 위기의 영향으로 인해서 침체의 폭이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거시경제 동향을 예의주시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미 장단기 이제 국채금리 10년물, 2년물, 뭐 10년물, 3개월물 이제 역전 현상이 있은 뒤 1년에서 1.5개월 뒤에는 항상 이제 경기 침체가 왔다는 건데 이 역전 현상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는 이유는 네. 일단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물은 시중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단기물. 예를 들면 1년 미만의 단기 국채 금리는 기준금리를 쫓아가서 인상될 수밖에 없는데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기준금리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경제의 펀더멘탈이라던가 주식 향후의 어떤 미래 동향이라던가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변동폭이 그만큼 높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이라던가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사실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됩니다.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거는 주식 금리도 상황마다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는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채권 금리가 올라갑니다.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의미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이 쭉 진행이 돼서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시점이 오면 지금 온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오는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아직도 안 왔다는 얘기거든요. 오게 되면 10년물 금리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0년물 금리가 내려갑니다. 확실하게 경기 침체가 왔다고 보면 뭐 요즘 며칠 사이에 약간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내려가는 게 확연해지면 그때는 경기 침체를 확실하게 예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견이 되면 안전자산 선호로 채권을 찾기 때문에 채권 금리는 내려가고 채권 가격이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쭉 가다가 고점에 금리 인상의 고점이 진행이 되면서 상당 부분 금리 인상 고점이 끝나는 시점에 완화기죠. 경기 침체에 들어가면 다시 채권 금리가 내려갑니다.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채권에서 빼서 이제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10년물을 보면 굉장히 이 흐름을 보시면 경기를 돌아가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2023년에 뭐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할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희망 섞인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종종 CPI가 좀 떨어졌으니까 하시던데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네요. 물론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확률상으로는 굉장히 약하다. 확률상 지금까지 그렇게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기준금리를 올해 3월부터 인상을 했거든요. 3월부터 인상해서 불과 내년 돼봤자 2년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완화 기조로 돌아선 적은 없습니다. 지금 역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또 하나 지표를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준금리가 현재 4%잖아요. 4%인데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7.7%입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에서 소비자 물가를 빼면 3.7%입니다. 마이너스 3.7%입니다. 아직도 물가가 3.7%가 더 많이 올라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충분히 내려가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실질금리가 더 높이 될 때까지 인상을 했지 그 밑에서 인상을 멈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14번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실질금리 밑에서 인상을 멈추고 완화로 기준으로 멈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갔다가 다시 금리와 환율에 대해 여쭤보면 그럼 이제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은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금리를 미국이 인상을 하게 되면 인상 효과가 크게 시중금리에 일단 영향을 주잖아요. 지금도 보면 시중금리가 많이 올라서 주택 모기지나 신용대출이만 또 하나 자산시장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또한 다음에 발생되는 게 신용경색, 신용 스프레드 문제가 생겨서 얼마 전에 보면 회사채 발행도 잘 안 되고 그게 결국은 신용경색이 온 거거든요. 미국도 똑같습니다. 지금 미국도 신용경색이 일부 왔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그 작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에서 사람들 심리 속에 있는 향후 물가가 오를 거라는 심리를 낮추는 작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에서. 그래서 그런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들 또 환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를 올리면 돈은 수익률을 쫓아서 금리가 높은 대로 쫓아가기 때문에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주식보다 미국이 금리가 높으면, 그러니까 환율에 영향을 주는데 자산 가격은 기본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역자산 효과라고 그래서 자산 가격이 꺼질 수밖에 없는데 자산 시장은 어떤 식으로 파급이 되냐 하면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주식 시장은 영향을 좀 더 빨리 받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금리 인상 이후에 주식 시장이 상당 부분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미국의 완화 기조에 의해서 상승 기조에 이렇게 연말 크리스마스 랠리를 전후해서 또 중간 선거 전후해가지고 실제 상당 부분 이렇게 주식 시장이 좋아졌는 그런 패턴을 따랐는데 부동산 시장은 주식 시장이랑 틀려서 좀 늦게 나타납니다. 시장에 영향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식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조금 한 템포 늦어서 지금 서서히 늦어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주식 시장은 사실은 중요한 거는 상단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직전까지 계속 등락을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일정 부분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대세는 물론 하락이지만. 그래서 그런 추세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개인 투자자 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나는 모르겠다. 그래도 나는 내 느낌으로서 나는 성장주나 뭐 테크주 위주로 하겠다. 이런 것도 좋지만 항상 뭐 전문가들 얘기하시는 대로 뭐 경기 방어주라던가 이런 쪽에 좀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이번에 베어마켓 랠리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산타 랠리까지 기대하시는 분도 있는데 2023년의 증시를 여전히 좀 안 좋게 보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 네, 대세는 어차피 하락입니다. 다만 이제 주식 시장은 약간 틀린 게 뭐냐면 경기 침체에 들어서면 확인이 되면 주식 시장이 올라갑니다. 확인이 되면 올라선다는 거는 아까 이제 박사님이 2024년에 경기 침체가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주식 시장이 상당 부분 올라갈 거로 보여지고요. 그 이전까지는 좀 조심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2023년 하반기는 몰라도 상반기에는 그리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거를 막 추천하고 그러시지는 않겠네요. 뭐 개중에 나름대로 적절한 포트폴리오 조성해서 나름대로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관이 아닌 이상 개인이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하시기에는 굉장히 제한이죠. 그래서 개인이 제일 중요하신 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이 되든 부동산이 되든 경기의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흐름을 이해해서 어느 시점에 투자에 들어가는 건지 그래야지만 정말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잠시 랠리가 있다고 해서 내가 이번 기회에 모든 걸 걸겠다 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시고요. 항상 적절하게 거시경제 흐름을 이해하시면서 항상 흐름을 보시고 또 이런 금리 인상 시기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완화돼서 상단에서 계속 유지하더라도 뭐 떨어지는 단계에서 경기가 다시 안정이 돼서 성장 기조로 들어서기 전까지는 시스템 리스크 위기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품이 갑자기 붕괴된다던가 이런 시스템 리스크, 금융 시스템의 붕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더더욱 깊어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럴 때를 항상 예의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방금 전에 경기 흐름 얘기해 주셔서 투자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말씀하신 대 경기 순환 사이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일 텐데 그럼 지금은 일단 정확히 어디쯤 와 있는 건가요? 제가 보기엔 전체 긴축 사이클 중에 한 20%에서 30% 정도밖에 진행이 안 돼 있습니다. 아직 별로 안 왔다는 거네요? 네. 아직 갈 길이 훨씬 더 네. 24년 말까지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25년 초까지.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은 2023년에 또 굉장히 또 안 좋게 보시겠네요.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 본인들이 판단하시는 거는 저는 뭐 본인 판단에 의해서 하다고 하시고 저는 통계만 얘기하고 저는 개인적인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통계 기반으로 해서 제가 드리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주식 시장 어쨌든 이제 조금 선행하니까 아까 전에 이제 2023년 뭐 하반기 3분기인지 4분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조금씩 시작해도 괜찮을 수 있는데 그럼 부동산 투자는 좀 언제부터 이건 좀 약간 주식보다는 후행이잖아요. 부동산 산업은 굉장히 역동적인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항상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같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금융산업입니다. 어느 산업보다도 더 역동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산업은 경기에서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가격 조정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바로 올라와서 가격이 내려가서 조정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조정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공급이 되기까지 시간 갭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쭉 올라가는
거고 또 금융 산업도 수익 이렇게 결합이 돼서 수익률을 쫓아가서 더 많은 투자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격 조정 메커니즘이 적용이 안 되는 게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있고 하락 기간은 또 특징이 뭐냐 하면 상당 부분 올라갈 때는 불과 1, 2년 사이에 급격하게 올라가지만 내려가는 기간은 길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 끝까지 다 그러니까 완화 기조 접어들어서 확실하게 실질적으로 경기가 살아나서 고용이 늘고 생산이 늘고 소비가 늘고 경기가 살아나기 전까지 절대 상승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신 살아나면 또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이제 부의 효과의 핵심이 되는 거죠. 자산 효과에 보통 금융 불균형이라는 우리가 표현을 쓰는데 위험한 차입 투자를 통해서 과감하게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는 산업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도 가계부채 문제가 이렇게 대두된 이유가 1,800조 규모로 금융 불균형이 극도로 심화된 결과들입니다. 예. 지금 가계부채 얘기해 주셔서 그럼 한국의 지금 가계부채는 좀 어떤 상황일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금리 인하기에 경기 상승기에 과감한 투자를 통해 가지고 실제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뭐 채권이나 코인까지 다 이렇게 상승하면서 그중에 부동산이 핵심 역할을 했었고요. 또 1,800조 규모 중에 대부분이 주담대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거고 또 거기에 개인 사업자 대출까지 포함하면 한 2,100조 정도 되는 걸로 되는 상태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특징이 또 하나 변동금리 비율이 주담대 중에 한 70%입니다. 그래도 캐나다나 호주보다는 약간 낮습니다. 캐나다는 뭐 90%가 넘더라고요. 거기는 그나마 우리나라는 변동금리가 비율이 70%인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경기 인하와 또 상단이 유지되고 이렇게 물가가 구체적으로 내려가서 안정화되기까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의 중심이 가계부채가 작용이 될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시경제를 보셔야 되고 또 부동산에 대한 시스템 리스크를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개인 입장에서 보면 현재 갖고 있는 금리를 안심 전환 대출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낮은 고정금리를 통해서 전환하는 방법들을 생각을 하시고 부채도 좀 줄이는 작업들 이런 작업들을 같이 병행하셔야 됩니다. 가계부채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 인상 이번에 했잖아요. 예. 아마 좀 더 부담을 느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은행의 이번 금리 인상 어떻게 조금 판단하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한국은행이 파견나와 있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그렇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어차피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우리도 덩달아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요즘은 사실은 금리를 인상하는 나라들이 경제의 펀더멘탈이 더 낫습니다. 외로 중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보시면 금리를 인상을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리를 인상했으면 여러 가지 부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폭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못 올리는 겁니다. 올리고 싶어도 물가를 잡고 싶어도. 근데 우리도 미국에 따라서 많이 보조를 맞춰서 올려온 거죠. 올렸지만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게 시중금리가 따라 올라가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문제들 또 신용 경색 문제들이 오고 환율에도 영향을 주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경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생산 소비가 다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 이제 금리 인상을 조금 미국과 차이를 둬서 현재처럼 한 1% 내외로 차이를 두고 인상하는 것도 굉장히 잘한 걸로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한미 간의 금리 역전이 한 4번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예상하는 외환시장에서 외화가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통상 기본적으로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미국이 이제 경기 침체가 오고 금리 인상이 오면서 글로벌 침체가 일어나면서 저점이 일어나면서 환율의 고점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외환 부족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3개월 동안에 460억 불이 빠져나갔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우리가 3월부터 현재 11월까지 8개월 동안 한 491억 불 정도 보통 도시락 폭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점심 때 달러를 풀어가지고
이제 환율을 내리는 작업들을 했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이 좋은 상황입니다. 현재는요. 예. 이번에 근데 자이언트를 예상한 분도 있었는데 이제 베이비를 했잖아요. 예, 예. 왜 베이비를 했다고 보시고 2023년에도 금리 인상을 몇 번은 더 할까요? 미국의 보조를 맞춰서 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에서 특징이 이제 얼마 전까지 신용 경색 부분들이 왔잖아요. 이거 신용 경색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면 기본적으로 신용 경색이 일어납니다. 미국도 지금 신용 경색이 일어났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이 지금 3분기에 대출이 15년 만에 가장 늘었습니다. 미국 3분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업에서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간접 금융인 대출이 개인이나 기업 대출이 늘어서 3분기에만 3,500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 거의 9%, 8% 이상 늘어난 상황이고요. 이렇게 유동성이 축소되다 보니까 신용 경색되다 보니까 카드 연체자가 늘어난 겁니다. 지금 미국도. 그래서 지난달 카드 연체자 수가 15년 만에 최고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런 신용 경색 문제가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이 악화가 됐던 것도 이런 신용 경색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미국은 급격하게 올리는 이유가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렸다고 해도 7.7%인데 우리는 5.7%잖아요. 아직 2% 정도 미국보다 낮는데 굳이 미국만큼 이상 그 과거에 비해서 뭐 외환이 쉽게 막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도 뭐 좀 줄었지만 그래도 부족하지 않은 정도는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굳이 미국만큼 높일 필요는 없어서 1% 정도 차이를 두고 이렇게 베이비 스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추세가 저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이 올리면 어느 정도는 따라가지만 예. 그렇게 미국보다 크게 올릴 일은 없고. 예, 우리는 여유가 있잖아요. 미국보다 2% 정도 지금 물가가 덜한 상태인데 물가를 고려했을 때 우리는 외려 더 적정한 상황이잖아요. 현재는 우리는. 미국의 10월 이제 CPI 기준으로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이제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향후 금리 인상 시나리오별로 좀 관전 포인트 한번 좀 찝어 주신다면 4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면서요. 시나리오를 말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아셔야 될 게 고점이 언제까지 갈 건지, 고점이 언제까지 갈지. 뭐 글로벌 IB나 투자은행들은 내년 1, 2월, 2, 3월이면 고점이다 그러는데 현재 기조로 가더라도 5, 6월 달까지 갈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 거기 중간에 만약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금 어떻게 악화되거나 중개 공급망 사태라던가 이런 것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게 빨리 끝날수록 조금 해결이 빠를 수밖에 없는 거고 늦어지면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는 고점이 언제 오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현재 0.4% 기조라 하더라도 2, 3월이 아니라 4, 5월 대까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0.4%씩 내려가려도 5% 미만으로. 그리고 물가가 기본적으로 또 두 번째 보셔야 될 게 소비자 물가보다 기준금리가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될 때까지 올릴 겁니다. 그 밑으로는 넘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기준금리가 현재 4%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7.7%니까 아직도 마이너스 3.7%니까 3.7%가 높아질 때까지 계속 올릴 겁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지되는 겁니다. 상단을. 왜냐하면 충분히 숙성 기간이 필요합니다. 물가가 고용, 생산, 소비 뭐 모든 경제 전반에 스며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14개월 정도 걸립니다. 1년 정도. 얼마 전에 블러드 여는 총재도 숙성 보통 인상 후 경제 그러니까 파급되기 위해서는 한 1.5에서 2년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는 보면 한 14개월 이상 고점 정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그 중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나 이런 사태가 좀 해서 공급망이 해결이 되면 약간은 단축이 되겠죠. 그러면 그게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년 상반기 정도까지 갈 거다. 그 이후에 완화 기조가 되면 진짜 위기는 그 이후에 온다. 수개월 있다가. 경기 저점은 그때다. 그리고 킹달러는 그때가 고점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시나리오에도 금리 상단이 되게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올라갈 거냐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금리 인상의 상단도 되게 중요한데 관전 포인트를 2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2008년 금융위기 때 수준인 5.25%를 넘길 거냐 말 거냐. 또 하나는 1997년 IMF 때 글로벌 외환 위기의 원인이 됐던 금리 상단의 6%를 넘길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5.25나 6%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6%를 넘기면은 그 정도로 인상하면
저는 97년도 외환위기에 준하게 글로벌 위기로 전이될 확률도 굉장히 높다. 그래서 자산 가격이 40% 이상 폭락이 되면서 우리나라 환율의 고점은 그 당시에 준해서 1,700원까지 1,800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6% 이상으로 올릴 경우에는. 그 정도로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라는 게 단순하게 7%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몇 배로 올렸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현재 보시면 현재 4%도 초기보다 16배를 올린 겁니다, 지금. 시중금리의 그게 파급은 4배, 3배 이상 오른 거예요, 시중금리가. 우리나라도 6.5배 올린 겁니다. 그게 시중금리로 한 2-3배 이상, 주담대 이자가 3배, 2배 오른 거예요.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6%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5.25로 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준해에서 한 30%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저는 그 당시 2009년 3월 6일 날 찍었던 1,597원까지, 1,500원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연준이 얘기하는 5% 내외로 그 연준이 자꾸만 5% 밑에서 하려고 하는 게 2008년도를 굉장히 염두에 최근의 경제 위기였던 2008년도를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5% 밑에서 인상을 멈추면 전 인플레이션이 상당 부분 오래 간다. 14개월이 아니라 더 오래 갈 수 있다. 고점이 더. 그럴 바에는 빨리 올려서 붕괴를 빨리 하자는 얘기도 농담 삼아 하는 일부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이 왜 또 그런 과감한 경제 위기나 위기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냐 하면 버냉키가 만들어 놓은 그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침체에 빠져도 뭐 돈 뿌려가지고 살릴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나리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료가 되고 중국 공급망이 완화되면서 쉽게 물가가 잡히는 경우인데 상당히 저는 낮게 봅니다. 낮게 보고 6% 이상까지 올리는 거는 그것도 조금 하여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5.25를 넘기느냐, 6을 넘기느냐. 그리고 전체적인 아까 제가 이 책을 쓴 첫 번째 이유, 전체 금리 인상의 패턴과 흐름, 고점의 지속 기간, 내려갈 때 어떤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는지를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지금 이제 시나리오 이제 4가지가 있는데 그 이 중에서 박사님은 가장 어느 쪽에 지금 맞을 거라고 보세요? 그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특징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원인을 분석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패턴이 70년대 석유 2차 파동과 유사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충분히 맞는 의견이십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원인을 요번에는 특징이 과거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의 14번의 금리 인상 시기, 또 그중에 11번의 경기 침체와 지금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정말 틀린 상황입니다. 70년대, 80년대 초반의 인플레이션 상황은 철저하게 공급망이 마비가 돼서 발생된 인플레이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차 중동 전쟁이 73년대에 일어나서 그때 석유 1차 파동, 70년대 말 80년대 초 석유 2차 파동의 영향을 받아서 유가가 2배, 3배 폭등을 해서 일어난 공급망 문제가 70년대, 80년대 초의 인플레이션의 특징이다 그러면 그 이후에 90년대부터는 유동성이 원인이 돼서 발생이 된 겁니다. 근데 90년대만 하더라도 그렇게 심한 유동성이 버냉키가 등장하기 전인 단계라 심하게 사실 유동성을 풀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동성을 풀기 시작하는 거는 닷컴 버블 이후에 유동성을 심하게 풀었죠. 심하게 풀어서 9.11 사태 이후에 그때부터는 돈이 시장에 엄청나게 풀리면서 유동성이 문제가 돼서 위기 상황이 계속 인플레이션 상황이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급망 문제와 유동성이 같이 수요와 공급이 결합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인플레이션 상황이 틀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상황을 저희가 기준 금리 인상 상황을 판단하실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연준이 늦었다. 대책을. 왜냐하면 연준이 과거에 90년대, 2000년대는 물가가 3%에 근접하거나 조금만 높아서 4%만 되더라도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늦었어요. 올 3월 인상할 때 물가가 7.9%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5월, 7월 달에 근원 물가가 5월 3%, CPI가 5%, 7% 정도였는데도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6개월만, 7개월 만에 이렇게 금리를 3% 이상 올린 건데 3%가 아니라 거의 14% 가까이 올린 건데 이러면 경제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충격.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신용경색 문제가 일부 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더 심한 거고요. 벌써 한 5개국 정도가 IMF에 구제금융 신청을 했잖아요. 뭐 아시겠지만 아르헨티나라던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런 데들 또 라오스라던가 이런 데들이 이미 구제금융 신청을 해서 글로벌 외환 어떤 부족 문제들, 부채 문제들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요번은 끈적끈적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물가가 올리더라도 그래서 지금 파월이 얼마 전에도 얘기하지만 완화가 언제쯤 이게 인상폭을 조절할 거냐, 그러니까 줄일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점이 중요하고 고점에서 얼마나 지속될 게 더 중요하냐가 제가 얘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걸 듣고 이해하시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전에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셨죠. 네. 자, 박사님 그럼 고점이 어딘데요? 금리 인상 어디까지 할 거라고 보시는데요? 아까 얘기한 실질 금리가 플러스 될 때까지. 그러니까 계속 현재는 4.6%가 끝이었는데 현재대로 간다면 한 6, 7개월 대 5%대에서 멈출 수가 있는데 미국 소매 판매도 계속 좋아지고 지금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2분기 계속 마이너스 됐던 게 성장률이 플러스로 됐다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가 아직은 나쁘지 않고 침체가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거예요. 그동안에 돈이 너무 아직 많이 풀려서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버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물가의 금리 인상 효과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말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4.6%를 고점을 더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5% 이상으로 올려서 5.25%까지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올리면 올릴수록 파급 효과가 경제에 주는 충격은 더 세지거든요. 그러면 끈적끈적할수록 지속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지금 박사님은 5% 이상을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것 같네요.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자, 미국이 어쨌든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 대책은 또 다른 것들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인플레이션 대책은 정부 차원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를 하는 게 기본적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 보면 전기세라든가 상하수도세 또 한국전력이 지금 회사채 발행을 하면서 공공채 발행을 하면서 인상을 계속 억제하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재정 지출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고 또 통화량을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중앙은행들이 기본적으로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뭐 채권을 매각해서 시장에 나가 있는 현금을 유동성을 흡수한다던가 이런 것들 또 금리 인상도 계속 인상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이나 이런 신기술 개발들도 계속 해야 됩니다. 자동화. 그래서 생산성 향상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원자료 가격의 상승이라던가 임금 인상분을 흡수를 하시는 그러니까 경쟁력을 키우셔야 돼요. 더 이럴수록 기업들은 더 기술 개발이나 연구 개발, 생산성 향상을 해야지만 결국은 물가 상승 요인을 제어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화석 연료에 대한 거를 지금 많이 줄였잖아요. ESG라 그래서. 근데 사실은 화석 연료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더 중요한 거거든요. 석유, 가스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석탄. 그래서 향후에도 결국은 화석 연료에 대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도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ESG는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그다지 도움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거는 좋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개인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자산 가격들은 어차피 대세 흐름은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산이나 개인이 갖고 있는 부채라던가 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채는 기본적으로 줄이셔야 되고요. 네. 현금을 확보하시고 예금을 늘려가셔야 되고요. 투자를 하실 때도 가급적이면 다 뭐 경기 방어주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주식을 하신다 그러면 적정하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셔가지고 속칭 말하는 안전하고 실적 위주로 조금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시는 활동을 계속 하셔서 이 리스크 관리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금리 인상기 긴축 시기는 경기가 살아나서 정말 올라가서 이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만드는 나의 자산을 실력 발휘할 때까지 계속 하셔야 돼요. 정말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예, 끊임없이 리스크 관리를 현재 갖고 있는 내 투자나 부채 리스크가
도대체 뭔지 식별하고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 수익과 지출을 다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금리 인상 상단에 가서도 이거 버틸 수 있는지 못 버티면 과감하게 팔으셔야 돼요. 근데 아까 전에 기준금리가 4에서 5% 정도면 증시가 30% 정도 폭락. 그다음에 5에서 한 6% 정도면 40%, 50% 폭락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코스피 기준했을 때는 지금 고점 대비 30% 정도 빠졌잖아요. 맞습니다. 이미 그러면 다 반영이 된 건가요? 여기서 30%가 더 빠진다는 의미는 아니신 것 네,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 정도인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이런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IMF를 겪으면서 외환시장 개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서 사실은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뭐 월가의 현금 보관 창고다. 뭐 이런 얘기. 쉽게 우리나라는 투자도 쉽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환시장에서 돈을 빠져나가기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방도가 높고 또 약간만 금리 완화 기조가 있거나 좋은 소식이 있으면 우리나라 시장에 급격하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모이잖아요. 얼마 전에 차이나런 통해서 중국에 투자된 자금들이 빠지면서 한국 시장에 몰렸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이면서 민감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위기가 나중에 끝나고 나면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증시, 그 다음에 부동산, 가상화폐가 다 이제 폭등을 했었잖아요. 위기가 이번에 끝나고 나면 다음번에도 또 다시 자산 버블 시작될 수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당연합니다. 이 경제는 살아 있습니다. 경제는 살아 있고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심이 누구나 이기심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담 스미스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기심이 시장을 작동한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이기심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기본적인 원리고 또 이기심이 없으면 사회생활이나 일반 경제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모두 다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이기심이 적정하게 서로 조절될 때 상승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기심은 당연하게 좋은 현상이고 당연하게 자산 효과, 부의 효과를 누릴 욕심은 누구나의 권리자 욕심이거든요. 당연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순환 주기를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계속 썼을 이유가 뭐냐면 이걸 아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거시경제 흐름을 아셔야지 이런 흐름을 생각을 안 하시고 나는 과감하게 요번에 뭐 남은 거를 지금 손해를 얼마를 봤는데 마지막에 몰빵을 해서 다 하겠다. 이거보다는 흐름을 전체를 이해하고 상승기에 안정적으로 투자하면 아무 거를 사셔도 아무 거를 투자하셔도 됩니다. 근데 반토막 위기나 이제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면 일생일대의 기회라고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리스크 관리가 첫째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은 솔직히 말하자면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은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부를 높이는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경기 순환 단계에서 살아남는 단계입니다. 지금 살아남아서 내실을 다지고 실력을 쌓고 리스크를 관리를 통해 가지고 철저하게 나의 어떤 자산이나 투자나 이런 거를 부채를 포함해서 관리를 하셨다가 공부도 하셔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거시경제를 더 공부를 하셔서 현혹되지 말고 실력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실력 발휘할 시대가 곧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저는 지금이 아니고 24년 하반기는 돼야지 또 부동산은 그 이후에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개인이라면 어쨌든 지금 부채는 줄이고 주식 투자도 잠깐 쉬는 것도 방법이고 맞습니다. 쉬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원화책을 이제 계속 열심히 일을 하는 거 외에 혹시 또 뭐 다른 것들도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 리스크 관리를 일회성으로 생각하시는데 저는 리스크 관리 생태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어떨 때는 경기 방어주인데 예를 들면 그게 시점마다 갑자기 경기 방어주니까 뭐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 가스나 뭐 에너지 같은 경우에 경기 방어주라 그러는데 지금 예시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끝났어요. 이제 얼마 있다. 그럼 그게 방어주가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마다 계속 상황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포트폴리오,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결국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그거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업도
경기 확장기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실력을 쌓고 연구개발 투자는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박사님이 디지털 화폐 이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일을 좀 하셨고, 그럼 디지털 화폐 지금 이제 굉장히 가격이 떨어지고 이제 거래소 뭐 여러 가지 코인의 사태가 터지면서 야 이거는 믿을 게 못됐다라고 개인 투자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떠나신 분들이 많은데 미래를 좀 어떻게 보세요? 현재 그 가상자산 시장 자체는 네. 여러 가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루나 사태나 네. FTX 사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외에 또 디파이라고 그래서 탈중앙 금융 쪽이라는 그렇죠. 서비스들 또 거기에 연동이 된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들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가상 자산은 특징이 뭐냐면 주식이랑 틀려가지고 주식을 공시를 하거나 공모를 하거나 또 예탁을 하거나 돈을 예치하는 게 다 분리가 돼 있습니다. 시장에 상장을 하려면 상장하는 거는 IB들이 하고 뭐 예탁 결제원이 예탁도 하고 예치금은 또 증권금융 이런 데서 또 예치금을 관리를 하죠.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한 거래소에서 이걸 다 하고요. 그리고 실제 거래 내역들이 거래소 같은 데 모여서 불공정 거래나 이런 것들을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사실 자정거래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가 사실 굉장히 쉬운 상황입니다. 현재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증권 시장은 이미 거의 한 200년 넘게 감시 메커니즘이 발달이 된 거거든요. 근데 가상자산은 그런 게 굉장히 성숙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요즘은 루나나 뭐 지금 FTX도 예치 서비스, 스테이킹 서비스라고 해서 예치만 하더라도 돈을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예치된 가상자산을 가지고 이제 빌려주면서 또 수익을 내다 보니까 FTX 사태 같은 게 발생이 되는데 예치라던가 또 대부분 가상자산끼리 옵션을 건다던가 선물을 한다. 파생상품 거래도 굉장히 많고 대출 거래도 많습니다. 근데 파생상품 거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장내 파생상품은 다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실제 소비자 보호라던가 이런 거를 다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생상품 장내에는 검토를 받도록 장외일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소비자 보호가 철저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 의무라던가 적합성 원칙, 적적성 원칙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한테 적정한 상품을 권고했는지 실질적으로 그걸 파는 금융회사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부담을 시키다 보니까 큰 사고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게 이렇게 시장이 사고가 나면서 여기까지 성장을 했는데 그런 성장을 위해서 그런 견제 장치들이 가상자산이나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한 거거든요.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ICO 같은 주식의 어떤 IPO처럼 공시라던가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이 커가려면 그래서 그런 견제와 이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국회에도 나와 있지만 업권법이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 업권법이 만들어져서 소비자 보호라던가 불공정 거래라던가 여러 가지 견제 장치들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또 철저하게 책임과 의무를 준 상태에서 긍정적으로 어떤 플랫폼 기업이나 아니면 금융회사들과 연동이 돼서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저는 보셔야 될 게 앨런 머스크가 왜 트위터를 샀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샀나요? 왜 갑자기 전기차랑 뭐 하는 회사가 트위터를 왜 샀을까요? 나름대로 앨런 머스크 전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 결국은 저는 보는 게 뭐냐면 앨런 머스크가 큰 그림을 그리는 건 뭐냐면 결국은 미국에도 OCC 통화감독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21년도에 지급 결제를 이제 승인을 했습니다. 21년 1월 달에 OCC 통화감독청에서. 이유는 뭐냐면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전략에 맞서서 달러의 기축통화화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시에 스테이블 코인을 일단 선택을 한 겁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을 INVN이라고 독립 노드 검증 시스템이라고 통화감독청에서 만드는 그 검증 노드 시스템에 가입을 해서 철저하게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랑 페리티 된 걸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페리티 안 된 스테이블 코인 루나나 뭐 이런 거 말고 달러랑
철저하게 패리티된 스테이블 코인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동성 관리도 해나간 상태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고 플랫폼이라던가 금융회사, 그러니까 JP 모건에도 JPM이라고 발행하려고 했었잖아요. 메타라고 페이스북도 발행하려고 디움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스테이블 코인을 인정하겠다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통화감독청 관리 하에. 그러면 그게 스테이블 코인 달러와 패리티된 연동이 돼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는 건 달러의 영향력이 계속 올라간다는 전략을 가지고 꾸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하에 결국은 금융회사, 플랫폼 회사들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까지 향후에는 허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앨런 머스크는 결국은 플랫폼에 전기차, 모빌리티, 플랫폼, SNS, 플랫폼으로 키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SNS, NFT, 스테이블 코인, 가상과 현실, 메타버스까지 결합한 종합적인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큰 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큰 흐름이 앞으로도 그런 추세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스테이블 코인은 계속 성장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FTX 때문에 철저하게 아마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라던가 또 소비자 보호는 법이 관련된 법들이 되게 강화가 될 거예요. 강화가 될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플랫폼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경쟁력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메타버스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향후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업권법을 만들어주고 스테이블 코인을 좀 활성화시키면서 또 스테이블 코인이 CDBC랑 결합,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랑 결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화폐가 플랫폼을 통해서 CDBC도 중앙화폐 디지털,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도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 이렇게 전체적인 플랫폼과 결합할 수 있는 흐름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뭐 위기가 여러 가지 규제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미래는 밝게 보시는 것 같네요. 네.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에 대한 것들은 조금 여러 가지 업권법이 빨리 만들어져서 성장의 발판과 또 규제의 발판을 같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신흥국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랑 신흥국 외환위기 가능성이라든가 뭐 취약한 나라는 좀 어디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신흥국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다 동일합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경제 위기가 8번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중에 이 7번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아주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제 책에도 있습니다. 밀접하게 연결을 해놨는데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신흥국에 나타나는 문제가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삼중고에 재정 적자에 외환이 부족하게 되고 이렇게 이런 위기들이 동일한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IMF 위기도 있었고요. 신흥국도 똑같습니다. 자산 가격도 폭락하는 문제가 항상 중심에 있었고요. 그래서 동일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통 우리가 테이퍼 텐트럼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긴축 발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금리를 갑자기 인하하니까 94년부터 95년도에 금리를 인하하니까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외환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멕시코로 외환 위기가 확산이 됐고 중남미 외환 위기가 확산이 됐고 그게 동아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긴축 발작 또 그게 한국에 왔고요. 한국에 오면서 결국은 동유럽, 러시아까지 연결이 됐고 그런 식으로 항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라오스 이런 5개국 정도가 지금 IMF 구조금융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이제 구조금융 IMF가 여러 가지 좀 나쁜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미국 월가나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해서 그동안의 월가 전략이나 워싱턴 컨센서스랑 전략과 맞물려서 월가 이익을 대변하면서 쉽게 우리나라 론스타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규제 개혁이나 이런 시장 개방을 통해 가지고 쉽게 미국 자본이 이렇게 하락된 자산을 쉽게 주워서 구매해서 나중에 가격을 올려서 수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월가 이익을 대변하는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많이 돌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난도 많이 받았죠. 우리 IMF 때도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5개국한테 그렇게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브릭스 은행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 이렇게 해가지고 브릭스 은행들이 한 1,000억 달러를 출자해가지고 IMF에 맞서서 만들었거든요. 어려우면 구제금융 해주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IMF를 중심으로 미국 패권을 대변했던 거에 맞서서 좀 위기를 당했던 나라들이 뭉쳐서 브릭스 은행을 만들면서 견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번에 5개국
이 IMF 구제 금융을 하면서도 말 그대로 돈만 주지 과거처럼 무리한 구조조정이라던가 뭐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게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패권이라는 게 유일한 하나가 너무 힘이 세면 견제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권력이 굉장히 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분명한 건. 예. 기준금리 인상으로 중국 경제 취약성은요? 예. 확대될 수 있나요? 네, 중국도 사실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에긴 크게 세 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업 부채 문제죠. 기업 부채가 제일 많죠. 그 기업 부채는 결국은 공공기관들이 대부분이고요. 결국은 지방정부 부채랑 연동이 돼 있고 그게 기업 부채가 162%로 세계 1위 규모고 또 하나가 이제 사실 기업 부채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부채가 결국은 정부 부채인데 정부 부채가 1위입니다. 300% 세계 1위. 거기가 부동산 버블이 너무 심했잖아요. 그런 문제들. 그 세 가지가 본질적인 문제를 항상 갖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도자의 어떤 지도자 리스크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판단 미스가 굉장히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공동부유 정책을 통해 가지고 실제 잘 나가던 인터넷 플러스 산업 예를 들면 뭐 빅테크라던가 인터넷 기업들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을 억누르고 뭐 게임이라던가 이런 1인 창업하는 크리에이터들을 다 못하게 하고 교육 산업도 못하게 하고 게임도 못 이렇게 해서 억누르고 뭐 자본이 자본을 버는 건 못 보겠다. 노동이 자본을 벌어야지. 그래서 뭐 무리하게 이제 물론 방향이 일부분은 맞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인프라 건설이라고 그래가지고 공동 부유하면서 5G나 뭐 고속 철도, 특과업 설비, 뭐 사물 인터넷, 뭐 이런 배터리나 반도체 이런 하이테크 이런 기술들 위주로 집중하고 한다는 게 사실은 지금 어차피 미국과의 미중 전쟁이 리스크거든요. 미중 전쟁이 극대화되면서 기술 전쟁으로 전이되다 보니까 신인프라 건설 정책이 결국 중국이 생각하는 2045년도에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라는 큰 비전과 49년도 경제 군사력 세계 1위. 이게 어려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점점 불러왔고요. 부역 분쟁, 공동부유 정책 자체. 그리고 거기다가 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금리를 지금 못 올리는 거예요. 외려 대출 기준금리라고 해서 있는데 그걸 더 내렸어요. 기준금리를 3.65%로 내리다 보니까 뭐 돈이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수익을 쫓아서 투자된 자금도 다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도 많이 빠져나가고 자꾸만 차이나 런도 생기고 이거를 하려고 중국의 기업들한테 연기금이나 아니면 공공기관들 보고 자사주 매입하라 그러고 뭐 주식 매입하라고 IR 하라고 그러는데 주식이 쉽게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는 계속 폭등하고 있고 위안화 올라가서 지금 7위안 넘었잖아요. 올라간 지 넘은 지 오래됐고 계속 지금 외환도 이제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언제 어떤 형태로 위기가 전이돼서 증폭될지 모르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2015년 예를 들면 그때 중국의 부채 위기가 왔었잖아요. 2015년.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그것도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그랬거든요. 0.5%에서 2.25%까지 1.75% 딱 올렸는데 중국의 부채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외환이 빠져나가면서 외환 방어하는데 당시에 외환 보유고가 4조 달러였는데 8천억 달러를 썼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썼습니다. 중국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그리고 거기다 더 심한 게 지금 일부러 그 봉쇄 정책을 너무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데는 거의 지금 경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기존에 해외에서 중국 기업에서 공급받던 그런 제품들을 공급을 못 받으니까 다시 공급망을 재설계해가지고 새로운 공급망을 물색해서 공급망 재편 과정에 지금 있는 상황이고 나중에 경기가 확장돼서 중국이 공급망을 완화하더라도 실제 과거처럼 회복이 되는 것도 의문이 되고요. 일부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중국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럼 유럽 한번 가볼까요? 유럽 경제 현황이랑 환율은요? 유럽도 어렵습니다. 자, 지금 뭐 전 세계가 지금 예, 미국만 빼놓고 다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미국 때문에 다 힘든 거 아닌가요? 그것도 있죠. 미국이 금리를 올렸으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린 거에다 코로나가 와가지고 코로나만 안 오면 중국은 좀 덜 할 텐데 코로나가 와서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게 있었고 또 유럽 같은 경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치명타였죠. 미국이 금리 인상한 거 플러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치명적이었죠. 치명적이었고 특히 이제 실질적으로 그 발트 3국이라던가 러시아에 인접한 국가들은 네. 물가 상승률이 거의 뭐 평균 11%입니다. 지금 네. EU 국가의 물가 상승률이 우리나라 5.7%인데 11%입니다. 11%. 근데 경제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금리를 못 올리는 거예요. 지금 2%입니다. 2%.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의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9%가 9.7%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생활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밥 하나 얻어먹기 이렇게 사 먹으려면 너무 물가가 올라서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그 안에서도 과거에 그 남유럽 국가들 피그 국가들이라고 해서 포르투갈, 이탈리, 스페인, 그리스 같은 남유럽 국가들의 부채 위기는 항상 내재돼 있어요. 물론 과거처럼 재정이 유럽 중앙은행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다 보니까 과거처럼 재정 적자가 아주 심하진 않지만 남유럽 국가의 재정 위기는 항상 내재해 있고요. 또 그 재정 적자가 나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채 금리가 낮지만 근데 그걸 지금 양적 완화하는 시기에는 국채를 사줘서 많이 떨어뜨려 놨는데 그게 이제 양적 긴축으로 전환되면서 서서히 금리 인상을 하면서 함부로 못 사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채 금리가 남유럽 국가들은 올라갈 확률도 높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쪽 국가들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폭등하면 재정 적자가 증가된 걸 이렇게 국채 발행을 통해서 감내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지고 경제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실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뭐 식량, 에너지 문제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요. 사실 그 안에 이면에 뭐 헝가리라던가 독일, 뭐 이태리, 오스트리아 이런 국가들은 내부에서 여전히 케이블 통해 가지고 석유를 공급받으면서 이면적으로 이렇게 겉으로는 굉장히 아까티가 다른. 예, 뭐 물론 헝가리는 드러내놓고 반대는 하고 있지만 러시아 제재를 그래서 그런 서로 간의 국가 간의 어떤 분쟁이나 이런 것도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상황이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11%까지 올리는데도 물가가 올라가는데도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대응을 못하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더 큰 위기들이 더 올 수도 있겠네요. 예, 굉장히 어려움이 어느 형태로 어떻게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예. 자, 그럼 일본은요? 일본 경제랑 한율은요? 일본도 역시 너무 어렵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어려워진 건 아베노믹스의 영향이죠. 아베노믹스 양적 완화랑 저금리인데 사실 그 이유는 일본의 근대 경제 역사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플라자 협의를 통해 가지고 사실 강제적으로 엔화 가치 상승하는 걸 요구를 받았잖아요. 엔화 가치는 60% 상승하다 보니까 수출 경쟁력이 하락이 됐었죠. 그래서 한 10년 동안 잃어버린 30년의 원인이 됐죠. 수출이 많이 줄고. 그래서 이제 95년도 역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엔화를 다시 내리고 저금리 양적 완화를 인정받아서 이제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 그거에 대한 확신 때문에 아베노믹스가 나왔고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금리를 내리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기를 살리려고 했죠.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즘은 과거처럼 환율이 갑자기 수출을 늘리거나 이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모든 제품들이 대부분 하이테크 제품이고 디지털화된 제품들. 그래서 보통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한계 생산 체감 법칙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디지털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생산을 하면 할수록 초기에는 생산이 서서히 증가하다 한계가 딱 되면 더 이상 생산이 안 되고 감소, 원가가 더 증가하는 현상인데 그게 자동화나 디지털화,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해서 기술을 이용하면 그걸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삼성 반도체 같은 경우가 그겁니다. 찍어낸다고 해서 요즘은 생산이 단가가 더 올라가는 게 디지털화되고 자동화돼 있어서 자동화를 통해서 더 많이 찍어내면 단가가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런 게 기술인데 일본은 이런 저금리와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돈을 풀다 보니까 국가 부채가 중국 다음으로 2위인데 거의 1위입니다. 260%. 그러니까 일본의 국채를 갚으려면 기본적으로 갚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100조 엔이 일본의 1년 예산입니다. 그중에 30조 엔을 기존의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랑 국채 이자를 갚는 데 씁니다. 그 30%는 사회보장비에 또 쓰고요. 나머지 40% 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려니까 일본이 저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잘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0.2% 그러니까 YCC라고 하죠. 수익률 곡선 그러니까 0.2%에 고정해 놨거든요. 기준 금리를 0%대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보조에 따라 맞추어서 인상을 해서 2%만 올리면 추가 부담이 7조 엔입니다. 네. 그게 어느 정도냐면 전체 100조 예산의 100조 엔 중에 7조 엔이 2% 올리면 추가 금리 이상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그 7조 엔은 전체 국방비 예산이에요. 그 정도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거예요. 네. 일본이 어떻겠습니까? 거기다가 지난 3분기에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0.3%. 그리고 그런 와중에 에너지 물가가 올라보니까 과거에는 저물가였는데 3.6%가 오른 거예요. 거기서 지금 제로금리의 3.6%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3.6%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물가가. 그리고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시에 마이너스 3.1, 그러니까 플러스 3.1이었거든요. 최초로 우리나라보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진 거예요. GDP 성장률이.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금리도 못 올리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디지털화에 너무 뒤져 있어요.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게 페인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국으로 와볼까요? 한국의 환율은 지금 좀 어떤 편이나 보세요? 좀 적정 수준인가요? 환율은 어차피 기본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고환율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환율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환율이 기본적으로 생산이라던가 소비, 투자, 인플레이션 쪽에도 영향을 주고 수입 물가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경제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환율은. 그래서 환율이 과거에는 상승이 되면 수출이 늘었습니다. 7, 80년대. 네. 단순 가공품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수출품이 단순 가공품일 때는 환율이 상승되면 수출이 늘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수출품의 70%가 하이테크 중간재입니다. 네. 반도체, 배터리, 네. 뭐 석유 원유도 수입해다가 나프타 뭐 14가지 제품을 만들어 수출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우리나라 수출품의 70%가 하이테크 중간재인데 네.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네. 외려 환율이 하락이 돼야지 수출이 늘어납니다. 원화 가치가 올라간.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율에 따라서 수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만큼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에는 환율 변동성은 항상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동성뿐만 아니라 그걸 우리가 환율 변동을 예측 못하는 걸 우리가 환율의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환율 불확실성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 환율 불확실성은 기본적으로 투자라던가 생산 설비를 새로 구축한다던가 또 수출입에 다 부정입니다. 수입 원가도 올라가고요. 또 수출도 적정한 마진을 확보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출도 줄어듭니다. 거기다가 환율이 이렇게 변동이 심해지고 환율 상승을 예측을 못할 상황이 되면 기본적으로 주가에도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나중에 이런 환율 변동성 위험 때문에 금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그만큼 환율 변동성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1,420원대까지 올라가던 게 완화 기조가 바뀌니까 1,320원대로 거의 100원 가깝게 내려가다가 또 이렇게 스스로 올라가다 약간 등락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1,400 한 40원도 봤던 것 같은데 지금 네. 1,300 한 초반까지 갔다 지금 다시 1,300 340원이잖아요. 3, 40원. 그러니까 이런 환율 변동성이 미국의 금리 인상기와 고점을 유지하는 시기 또 완화 기조로 들어서 경기 침체에 다다르는 시점까지 계속 있습니다. 계속 환율 변동성이 일어나고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계속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환율의 고점, 킹달러의 고점은 언제냐? 그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생산이 최하로 됐을 때 긴축의 저점. 그때입니다. 긴축의 고점. 그게 통상 미국의 완화 기조로 바뀌었을 때 수개월이 지나서 그러니까 그게 아까 얘기드렸지만 94년도 기준금리 인상이 IMF 외환위기가 와서 97년도에 와서 우리가 97년 12월 23일 날 1995원까지 고점을 찍었거든요. 94년이 97년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2008년 같은 경우 2004년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돼서 2009년 3월 6일 날 글로벌 생산이 저점이었습니다. 그때가 1,597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환율의 고점은 조금 남았다.
환율이 다시 지금 고점이 될 때는 아직 안 왔다. 근데 변동성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오르지만 않고 또 내려갈 때도 있고 변동성은 정고점이 1,400, 뭐 340원이었으면 많은 분들이 이제 다시 1,500원 갈 리는 없다고 하지만 지금 박사님은 1,300원대지만 지금은 다시 1,400원, 1,500원을 돌파할 수 있다고도 보시는 것 같네요. 네. 그 환율의 고점은 아직 생산의 저점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다. 그 전까지는 환율의 변동성이 제가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타난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환율이 좀 상승했을 때 어려워지는 기업은 어떤 데일까요? 외화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문제가 생기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또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실 빨리 갚아야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설비 투자나 시설 투자도 굉장히 줄어들고 신규 차입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죠. 반면에 외화 자금이 많은 외화 자산이 많은 기업들한테는 유리한 작용을 하죠. 달러 근데 이렇게 하면 다시 더 올라간다면 개인들은 좀 어떤 걸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큰 흐름을 보셔서 변동성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을 가지고 확신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저점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단기적인 흐름으로 그게 끝이다라고 보시면 안 되거든요. 중요한 건 변동성이 계속 있다. 변동될 거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마이너스 경제 후퇴 국면은 아니지만 경기 하강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당장 국내하고 수출 둔화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나라 수출입 동향이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세계 경기의 예측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출품의 70%가 하이테크 중간재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나라의 생산품에 만드는 아주 핵심 제품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수출입 동향이 세계 경제의 현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수출입이 제일 많은 데가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아세안이고 3위 미국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출이 아직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거는 중국이나 아세안이나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게 글로벌 생산 둔화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고 서서히 둔화될 거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이 중간재 제품이 보통 환율 정가라는 표현이 쓰는데 되게 어려운 표현이지만 쉽게 말하면 환율에 따라서 영향을 좀 덜 받습니다. 막 환율이 오른다고 갑자기 수요가 확. 왜냐하면 배터리는 전기차 만들려면 항상 필요하잖아요. 반도체가 로봇 같은 거 만들려면 필요하잖아요. 전기차 만들려면 당연히. 그러니까 환율 정가가 좀 약간 약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수출이 약간 둔화된다는 건 역시 세계 경기도 둔화되고 있다. 그런 징후고 생산의 저점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걸린다. 예, 그거는 24년 중반 이후에 생산의 저점이 갈 거다. 24년 중반 이후 24년 말 정도 돼야 될 거다. 예. 내수 경기도 부정적인 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70% 정도는 수출에 의존하다 보니까 수출이 만약에 둔화되면 내수 경기도 점점 둔화될 수밖에 없는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플러스 성장이거든요. 지난 분기 3.1% 경제 성장을 했고요. 뭐 내년도도 적지만 1%대 성장은 유지할 것 같습니다. 아직 마이너스. 그렇지만 유럽이라던가 뭐 이런 일본 이런 데는 다 마이너스 성장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뭐 둔화될 수밖에 없다. 당분간.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현재 좀 상황 어떻게 보시고 그리고 달러 패권은 앞으로 조금 뭐 올라갈 수도 있는지 중국이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도 많고 하니까요. 예, 중국의 패권 전쟁은 초기에 이제 무역 전쟁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무역 전쟁, 그다음에 이제 관세 전쟁으로 지나갔고 지금 기술 전쟁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예, 기술 전쟁 뭐 그리고 특히 코로나 지나면서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핵심 제품들은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과거에는 금융산업 위주로 이제 굉장히 키우다가 핵심 제조업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새삼 인식하게 됐고, 향후에 이제 4차 산업이라고 하는 AI라던가 드론이라던가 로봇, 이런 자율주행 같은데 핵심이 결국은 반도체 다 보니까 핵심 제조업의 중요성을 굉장히 생각을 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4나노미터의 설비들은 수출을 못하도록 막고요. EUV 장비나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막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미중 간의 갈등이라던가 특히 이제 그걸 가지고 격화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의 핵심 부품들을 공급하다 보니까 양자택일 중에 한쪽에 쓰라고 지금 강요받고 있잖아요. 뭐 치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선택을 강요를 받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패권은 어차피 격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미국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과거에 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라던가 경제 펀더멘탈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또 기술력도 갖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패권 싸움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융을 통한 싸움과 하나는 기업을 통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과 금융을 이기는 승자가 될 텐데 결국은 두 가지 측면에서 미국은 중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릭스 은행이라던가 초기에 이제 여러 가지 긴축 발작이라던가 여러 가지 경제 위기를 통해서 미국 월가의 어려움을 겪었던 은행들이 모인 브릭스 은행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외환 위기가 닥친 기업 은행들을 통해서 나라의 구제 금융이 있는다던가 또 그 5개 국가들은 자국 통화로 무역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가 스위프트망 배제라던가 경제 봉쇄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별 영향을 안 받잖아요. 무역이 외로 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국 통화로 지금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자국 통화로 무역 거래를 하다 보니까 견제 기능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 맞서서 그렇지만 점점 격화되고 있는 건 분명할 거고 앞으로도 격화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철저하게 기술 경쟁으로 나아간 상황에서 결국은 중국이 미국을 앞설 수 있을 것인가, 금융과 기술 분야까지 상당히 저는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나라 같은 경우 이런 형국에서 철저하게 양자택일보다는 양다리 작전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서로 울면서 또 서로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예, 서로 필요하니까 양다리 작전으로 나가면서 철저하게 실리를 추구하는 게 저희 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당분간 미국의 기술과 미국의 기업들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미국의 패권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오늘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하는 질문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 오늘 이제 가장 핵심이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고점과 실제 금리 인상이 멈추고 완화되는 시점은 언제이고 다시 떨어지는 시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경기는 또 좋아지는 시점은 언제이고 우리가 언제부터 투자하기 좋은 시점인지 요거 오늘 말씀해 주시려고 다시 나오신 거잖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책을 썼고 그것 때문에 요 책을 이제 출간하셨죠. 한번 썼고, 딱 요약 정리 한번 해주세요. 예, 금리 인상이 되고 나면 계속 인상이 되고 나면 과연 고점이 언제가 될 건지를 굉장히 의심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금리가 인상되면 바로 완화가 되는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대부분이 금리 인상이 끝나면 바로 완화로 되는구나. 곧 긴축이 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면 통계적으로 17개월에서 3년간 금리가 올랐습니다. 올라고. 또 고점은 기본적으로 평균 8개월에서 14개월 유지가 됐습니다. 고점이. 그 떨어지는데 1년 정도 걸립니다. 보통 1년 정도 떨어집니다. 그걸 요약하면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에 이르는데 평균 30개월 걸립니다. 경기. 그러면 침체에서 다시 떨어지는 데까지 합치면 거의 4년이 걸린다는 얘기죠. 4년 전체 기간이. 그래서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경기 긴축에서 다시 완화 기조로 성장으로 접어드는 구간에서 한 20% 정도 왔다. 20%에서 30% 정도. 아직 긴 싸움이 남아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뭐 일부 월가에서 내년 2, 3월 달이 경기 고점이라고 하는데 현재 추세로 하면 한 4, 5월까지 가야 되고 중간에 금리 완화 기조가 꺾이지 않으면 5, 6월까지도 고점이 갈 거다. 그래서 고점이 갈 거고 그 고점이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5.25%를 넘어설 거냐, 6%를 넘었을 거냐가 되게 관전 포인트다. 6%일 경우에는 굉장히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고 5.25는 세계 경제에는 큰 충격은 아니지만 2008년 글로벌 위기 수준으로 되고 그 미만이다 그러면 상당 부분 오래 갈 거다. 그리고 내년 5, 6월 달에 금리 인상 상단이 멈추더라도 그 이후에 14개월 정도는 갈 거다. 1년에서 14개월. 그러면 24년 상반기까지는 고점이 유지가 될 거다. 그럼 24년 말 이후에 경기 침체 신호에 따라서 완화 기조, 금리 인하 기조로 바뀌면 그때가 끝이 아니다. 그때가 수개월 지나서 진짜 침체의 끝이 오고 글로벌 생산이 둔다되는 생산의 저점이 와서 그때가 킹 달러의 고점이 된다. 그래서 실제 회복기에 접어드는 건 25년 돼야 된다. 예. 투자는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개인 일시일 경우에는 물론 중간중간에도 심각하게 주식도 변동성은 계속 있을 겁니다. 자산 가격이 대세는 떨어지지만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기관 투자자가 아니라 개인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24년 내에 본격적으로 침체가 확인되는 때 하시는 게 그때 선제적으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게 유리할 것 같고, 부동산은 실제 완화가 끝나서 경기가 다시 회복된다는 징후가 확인돼서 생산, 고용, 소비가 증가될 때 들어가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주식은 2024년, 부동산은 뭐 2025년, 6년 뭐 예.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야, 올해 경기 침체가 이미 왔다 가신 분도 있었고 2023년 상반기에 온다는 분도 있는데 아직 20%밖에 오지 않았다. 25에서 25%. 네. 아직 30%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24년에 경기 침체 더 무서운 게 온다고 이제 말씀해 주셔서 저는 오늘 박사님의 의견이 틀렸으면 좋겠다.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통계를 또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통계만 거니까. 얘기 가지고 말씀드리는, 저 개인적인 감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어쨌든 박사님의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그 박사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강조하신 그 리스크 관리를 잘 한다면 우리가 이런 침체기를 좀 잘 버텨서 어쨌든 이 위기가 사실은 또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김효신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